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계원리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은 235쪽에요. 유형자산의 최초의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35쪽 하기 전에 여러분 234쪽을 보시게 되면 유형자산에 대한 인식이 나옵니다. 인식. 그 유형자산의 인식은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죠. 234쪽에 유형자산의 인식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 그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그 자산 기업의 그 유입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 나왔죠. 234쪽입니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그 기업의 유입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자산의 유형자산의 최초 인식이 되겠는데, 그러면 그 유형자산 인식은 두 가지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그 기업의 유입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 있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인식 측정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유형자산을 구입하게 되면은요, 뭐 토지라든가 건물, 차량 운반구, 뭐 이런 선박, 항공기 이러한 유형자산을 구입하게 되면은 유형자산이라는 자산이 증가되고,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현금이 나가겠죠. 그러면 최초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유형자산을 현금을 주고 산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형자산을 무엇을 줬느냐? 현금을 지급했다면 결과적으로 현금 가격 상당액을 말합니다. 유형자산의 최초 인식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말합니다. 거기 보시면 현금 가격 상당액을 말한다. 현금 가격 상당액. 현금 가격 상당액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형자산을 현금을 주고 얼마에 사왔느냐, 바로 이런 것들이 유형자산 최초의 인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형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일반적인 취득원가가 나오겠죠. 취득원가라고 하는 것은 취득할 때 들어가는 원가, 말 그대로 사원 금액을 말하는데, 그 유형자산에 대한 취득원가는 어떻게 되느냐? 구입 금액이죠. 거기 박스 보면 뭐 매입 가격은 구입 금액입니다. 유형자산을 사온 금액에다가 무엇을 더할까요? 살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수수료 같은 게 들어가겠죠. 뭐 중개 수수료라든가, 또는 사게 되면 뭐 취득세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외국에서 수입했다면 뭐가 들어갈까요? 관세가 들어갑니다. 관세뿐만 아니라 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여기 취득 관련 세금입니다. 취득 관련 세금. 부가가치세도 있고요. 관세, 부가가치세, 또 물건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뭐 취득세라든가, 또 등기 등록하게 되면 등록 면허세가 들어갑니다. 여기 취득 관련 세금에는 취득세도 있고요. 등록 면허세도 있습니다. 관세에다가 취득 관련 세금. 그 다음에 우리가 매입할 때 들어가는 뭐 매입운임 있죠. 매입운임, 운송비, 즉 매입운임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또 만약에 뭐 기계를 사가지고 시운전하는 데 들어가는 시운전비도 포함됩니다. 시운전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요. 자, 여기서 취득원가에서 마이너스 하는 게 뭐가 있느냐? 매입할인입니다. 매입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매입대금을 기일 전에 지급하면서 할인받은 금액이 매입할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리베이트입니다. 리베이트. 이 두 가지는 마이너스 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매입 가격에다가 관세라든가
취득 관련 세금 더하고 운송비 더하고 시운전비 더하고 여기서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는 마이너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35쪽 보시니까 일반적인 취득원가 나왔죠. 취득원가는 구입금액에다가 부대비용, 구입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 중개인 수수료라든가 또 뭐 계약서 작성비용이라든가 또 설치 원가라고 나왔죠. 그렇죠. 설치하는데 그런 기계 장비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 설치 원가, 그리고 복구 원가도 들어갑니다. 이따가 복구 원가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취득 원가는 구입 가격에다가 구입할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에다가 설치 원가에다가 복구 원가까지도 포함된다. 자, 복구 원가에다가 별표 하시기 바랍니다. 복구 원가. 복구 원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복구 원가도 취득가액에 포함시킨다. 요거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복구 원가. 그래서 거기 밑에 보세요. 1번 관세 및 박스 밑에 취득 원가 밑에 관세 및 환급이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그쵸? 환급이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은 다 플러스하고 매입 할인과 줄쳐봐요.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는 차감한 구입 가격이 되겠습니다. 거기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 등은 뭐 한다? 마이너스 한다. 이렇게 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는 데 들어가는 직접 관련되는 원가. 직접 관련되는 원가 6가지가 나왔는데요. 6가지는 원가에 포함시킨다라는 겁니다. 기억 보세요. 유형자산 매입,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의 급여. 만약에 건물을 신축하고 물건을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데 종업원들에게 지급되는 당연히 급여도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제조하는 데는 재료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리고 기타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러한 것들은 다 원가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설치 장소 하는데 준비 원가, 이런 것들이 설치 원가가 되겠죠. 또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운송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 그리고 설치 원가 및 조립 원가, 그쵸? 설치하고 조립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도 원가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미음에 보니까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원가, 이게 바로 시운전비가 되겠죠. 시운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은 어떻게 될까? 시운전하는데 시운전하면서 시제품이 발생했다. 그런 시제품은 매각대금에서 매각대금, 그러니까 시제품이 만들어져 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매각대금은 원가에서 차감합니다. 이거는 원가에서 마이너스 한다. 원가에서 마이너스 합니다. 시제품을 팔아가지고 매각대금은 원가에서 마이너스 한다. 또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그런 수수료, 만약에 이런 거 설치하고 또 전문가가 와가지고요 또 실험 실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도 취득 원가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함되는 것,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넘겨보실까요? 236쪽에 보니까 매입에 의한 취득 나왔죠. 1번 일반적인 매입인데요. 거기 보세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자산을 취득한 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가산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면 줄쳐봐요. 매입 수수료, 운송비, 설치비, 시운전비,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 그리고 토지 정지 비용이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토지를 살 때 토지를 사가지고 정지 비용이라는 게 뭘까요? 토지 정지 비용. 정지 작업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토지를 사가지고요 텐시장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땅을 평평하게 골라야 되겠죠.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정지 비용이라고 합니다. 또 토지 구획 정립이, 배수로 설치비 등 구입 부대 비용을 원가에
가산한다. 그러나 다만 나왔죠. 줄 쳐봐요.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는 차감한 구입 가격으로 한다. 그러니까 취득 구입 금액에서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는 마이너스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박스 보세요.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는 구입 가격에다가 구입 부대 비용을 더해서 매입 할인 등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토지를 샀어요. 제가 여러분 토지를 취득하는데 이런 토지 위에 허름한 건물이 있다는 거죠. 건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땅을 토지를 사는 이유는 뭐냐? 여기다 새롭게 신축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샀어요. 그런데 이 토지 위에 구건물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토지 원가에 포함시키고요. 또 이 구건물을 철거 비용, 이 건물을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철거 비용도 토지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토지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런데 철거했더니 폐물이 나왔어요. 폐품이 나왔다는 거죠. 폐물 매각 가치는 어떻게 될까? 폐물 매각 가치는 여기서 마이너스 하게 됩니다.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기존 건물의 철거 비용은 토지 원가에 가산한다 나왔죠. 이때 기존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은 토지 원가에서 차감한다. 거기 그 줄 치세요. 기존 건물의 철거 비용은 토지 위에 있는 기존 건물의 철거 비용은 토지 원가에 가산한다. 이때 기존 건물에서 부산물이 나왔어요.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은 토지 취득원가에서 마이너스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토지 취득원가는 일괄 구입 대가에다가 건물 철거 비용을 더하고 폐물 매각 대금은 마이너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자가 잘못됐죠. 패자입니다. 폐물 매각 대금은 마이너스 한다. 거기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거기 237쪽에 나왔죠. 토지의 구입 가격이 얼마입니까? 500만 원. 거기다가 중개인 수수료와 부대 비용이 80만 원.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기존 건물 철거 비용도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럼 600만 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폐자재, 폐물 매각 가치 철근 같은 게 나와가지고 폐자재 처분 대금은 취득원가에서 마이너스는 가로를 열었습니다. 마이너스 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를 정지 작업하는 겁니다. 굴착 비용, 땅 파는 거 또는 토지 정지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되겠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토지의 취득원가는 595만 원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동산 토지를 산 이후에 토지를 사가지고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뭐가 나올까요? 재산세를 납니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이건 국세죠. 이거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때 토지를 보유할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요. 이건 기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기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내가 토지를 사고 토지 위에 있는 구건물을 취득하는데 그 전 소유자가
세금을 못 냈어요. 재산세를 못 내가지고 내가 사면서 그 재산세까지 대신 납부했다면 그 재산세는 취득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여러분 237쪽 그 중간 박스에 나왔죠. 만일 재산세가 체납된 토지를 구입하면서 체납된 재산세를 대신 납부하고 대신 납부하기로 한 경우는 대납한 체납재산세는 토지 원가에 포함시킨다. 그렇죠. 상대 매도인이 못 낸 재산세를 매수인이 사면서 체납된 재산세를 대신 납부했다면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237쪽에 보시게 되면 일괄 구입에 의한 취득입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2번 나왔는데요. 유형자산을 일괄 구입한다. 여러분, 여기서 일괄 구입이라고 하는 건 뭐냐? 거기 나왔죠. 두 종류 이상의 자산을 한 가격에 구입하는 겁니다. 두 종류 이상의 자산을.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이상의 자산을 한 가격에 구입하는 것이다. 이것을 일괄 구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토지도 유형자산이고요. 건물도 유형자산이죠. 만약에 토지를 4,000원 주고 토지를 사게 되면 4,000원이고요. 만약에 건물을 사게 되면 1,000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각각 산다면 4,000원 주고 사야 되고 1,000원 주고 사야 되니까 5,000원에 사야 되겠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라고 하는 두 종류 이상의 자산을 한꺼번에 한 가격으로 구입했어요. 이 5,000원짜리를 각각 사면 4,000원, 토지 4,000원, 건물 1,000원. 그러면 각각 사게 되면 4,000원, 1,000원인데 이것을 일괄 구입했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4,00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 이상의 자산을 한 가격에 구입했다. 4,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괄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 건물을 5,000원짜리를 일괄 구입해서 4,000원에 구입했다면 토지 원가는 어떻게 되느냐? 토지 원가. 그리고 건물 원가는 어떻게 되느냐? 안분 계산해야 됩니다. 뭘로? 공정가치로. 이렇게 토지 원가 4,000원 곱하기 이 공정가치로 안분합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합치니까 5,000원 분의 토지료는 4,000원 되겠죠. 그럼 계산해 보세요. 토지 원가는 3,200원이 나오고요. 건물 원가는 4,000원 곱하기 5,000분의 1,000. 그럼 얼마가 될까요? 80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 건물을 일괄 구입했을 때 4,000원에 구입한 것을 공정가치로 안분 계산하니까 토지 원가는 3,200원 되겠고 건물 원가는 800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만약에 이런 공정가치를 알 수가 없다. 자, 공정가치라고 하는 건 시장가치를 말하는데요. 공정가치를 알 수가 없을 때는 감정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안분하고요. 아니면 과세표준, 이런 토지 같은 거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입니다.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표준액이 있거든요. 이런 과세표준으로 안분 계산한다. 원칙은 공정가치로 계산하는데 공정가치를 알 수 없을 때는 감정가액과 과세표준을 이용해서 안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장기 연불 조건에 의한 취득 별표시 하시고요. 자, 장기 연불 조건에 의한 취득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기 연불 조건 취득입니다.
자, 장기간에 걸쳐서 연불이라고 하는 건 1년에 한 번씩 결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유형자산인 뭐라고 할까요? 기계장치라고 할까요? 기계장치. 유형자산을 만약에 뭐 100만 원짜리 합시다. 금액 적게 10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짜리를 현금 주고 샀다 그러면 현금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현금 가격으로 최초 인식하는 거죠, 원가를. 그러니까 유형자산을 현금 주고 산다면 100만 원인데 이것을 3년 후에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3년 후에 지금 돈이 현찰로 주면 100만 원인데 3년 후에 1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제 이걸 뭐 장기 미지급금 이렇게 칠합니다. 장기 미지급금, 장기성 미지급금, 장기 미지급금 130만 원. 그러면 내가 현금을 주고 산다면 100만 원 주고 사는 건데 만약에 3년 후에 일시불로 결제한다면 13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130만 원. 그러니까 이건 현재 가치고 이건 미래 가치가 되겠죠. 그렇죠? 미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130만 원을 3년에 걸쳐서 결제하겠다는 겁니다. 장기 연불이니까 3년에 걸쳐서. 그러면 이때 현재 가치와 이건 이제 3년 후의 가치를 13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차액 이 30만 원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나중에 저 뒤에 가서 사채 공부할 때 배울 텐데요. 이것이 바로 뭐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한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현재 가치는 100만 원인데 미래 가치는 장기 연불 조건으로 취득한 금액은 130만 원일 때 이때 차액을 뭐라고 한다고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한다. 거기 장기 미지급금 나왔죠? 뭐 장기성 뭐 해도 되고 장기 미지급금 되겠습니다. 거기 보세요. 유형자산을 장기 후불 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 지급 기한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취득원가는 취득 시점에 현금 구입 가격으로 한다. 현금 가격 상당액과 실제 총 지급액과의 차액은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계정으로 처리하여 나중에 이제 그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것이 저 뒤에 가서 배울 텐데요. 줄쳐 보세요. 유효이자율에 따라서 신용기간에 걸쳐서 이자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3년에 걸쳐서 이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면 차변에 있던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대변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대변이 없어지고 전부 다 차변에 뭘로 인식한다고요? 이자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자 비용으로.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30만 원을 1년에 10만 원씩 하는 게 아닙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나중에 뒤에 가서 공부하는데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이자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용어의 길잡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번째입니다. 국공채를 취득을 수반하는 취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만약에 차량 운반부라고 하는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국공채를 사지 않습니까? 채권을 산다고요. 채권. 국민주택 채권을 사게 되는데 이러한 국공채를 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삽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할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공채를 산다는 거죠. 국공채가 취득 원가는 얼마냐?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인하게 되면 이 공정가치
만약에 8만 원이다. 결과적으로 나는 할인하는 거지요. 그러면 10만 원 주고 사가지고 8만 원에 파는 거니까 2만 원만큼 차익 생겼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 채권 매각 차손이라고 합니다. 채권 매각 차손. 이러한 채권 매각 차손 2만 원은 그러한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세요.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를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국공채 매입 가격 10만 원과 그리고 공정가치 8만 원과의 차액은 유형자산 취득에 직접 소요된 지출액으로 보아 유형자산 원가에 가산한다. 그러니까 10만 원 주고 사야 되는데 공정가치 8만 원에 팔아먹었으니까 2만 원만큼 손해봤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채권 매각 차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채권 매각 차손은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시킨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가건설에 의한 원가입니다. 자가건설. 자가건설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자기 스스로 건물을 짓는다 이런 얘기죠. 자가건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업에서 건물을 짓는데 하루아침에 질 수 있나요? 6개월, 1년, 2년, 3년 장기간에 걸쳐서 건물을 짓게 되는데 자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토지를 사가지고 토지에다가 지하를 하게 되면 땅을 파야 되잖아요. 불착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로비라든가 또 노무비를 투입해서 건물을 신축하게 되지요. 즉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1년 뒤, 2년 뒤에 건물이 완공되게 되면 건물이라고 하는 유형자산이 증가되고 건설 중인 자산은 소멸시킵니다. 거기 보세요. 자,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짓는데 하루아침에 건물을 질 수가 없어요. 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재료비가 나가고 노무비, 기타 경비가 들어갑니다. 건물을 신축입니다. 건물 신축. 건설 원가가 발생하겠죠. 자, 건설 원가가 발생했다는 것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재료비가 들어가고 재료 원가, 노무 원가, 기타 원가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때는 다 뭘로 처리한다? 그러면 돈이 나가겠죠. 나간 것만큼 뭘로 처리한다?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비가 나가고 노무비가 나가고 기타 경비가 나갈 때마다 전부 다 뭘로 처리한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랬다가 나중에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건설 완료 시. 건설이 완료됐다는 건 건물이 완공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차변의 건물이 되겠고요.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은 소멸시킵니다. 건설 중인 자산. 나머지 또 돈 줬으면 현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 들어가는 재료비, 재료원가, 노무원가, 기타 원가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랬다가 훗날 건물이 완공되게 되면 차변의 건물이라는 유형자산이 증가되고 건설 중인 자산은 대변에 가서 소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는 유형자산의 최초 인식으로 측정하는 원가 계산을 공부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자산을 인식하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두 가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할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두 번째는 자산의 원가, 그 유형자산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유형자산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취득 원가는 구입한 금액에다가 부대 비용을 더하고 그리고 설치 원가를 더하고 복구 원가를 더하는데 아직 복구 원가는 설명을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구 원가 여러분 240쪽에 나왔죠? 복구 원가도 원가에 포함시키는 건데 여러분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